지난 3월 27일에 드디어 엄청난 발표가 있었죠. 맞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에서 마침내 파워 드리프트 최종 인증 규정인 AC21.17-4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법적, 기술적 허들을 방금 막 넘어선 건지 저희가 오늘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핵심부터 바로 짚어보자면 조비 같은 전기 수직 이착륙기, 즉 파워 드리프트 기체들이 마침내 예외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린 겁니다. 예외를 뗐다는 건 드디어 정식 표준으로 대우받게 되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동안 조비나 아처 같은 기업들이 겪었던 가장 큰 고충이 뭔지 아시나요? 자신들의 그 혁신적인 기체를 평가해줄 공식적인 잣대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아, 잣대가 없었다. 기존의 비행기나 헬리콥터 규정으로는 도저히 끼워 맞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는 G1 이슈 페이퍼 라는 아주 임시적이고 예외적인 틀 안에서 매번 개별적으로 당국이랑 협상을 하면서 인증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부품 하나 새로 설계할 때마다 FAA 찾아가서 저기 이거 처음 보는 구조인데 이렇게 만들어도 안전하다고 허락해 주실래요? 하고 일일이 물어봐야 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번에 AC21.17-4가 최종 발표되면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성능 기반의 공식 프레임워크가 딱 확립된 겁니다. 와, 이거 비유를 좀 해보자면요. 건축법이 아예 없는 도시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막 벽돌 하나 올릴 때마다 시장님한테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드디어 시청에서 공식 미래형 건축법을 출간한 거랑 똑같군요. 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 비유를 조금만 더 연장해보면 이제 기업들은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설계도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하는 그 치명적인 리스크에서 벗어난 겁니다. 수백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규정이 도중에 바뀌어버리면 진짜 끔찍하잖아요. 그럼 상용화 속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아주 결정적인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해외 항공 당국과의 교차 인정,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미국 안에서만 통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맞아요. FAA가 이번 규격을 만들 때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다른 국가의 항공당국 네트워크랑 아주 긴밀하게 조율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의 이 AC21.17-4라는 관문만 통과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너희 미국에서 안전성 입증했네 하고 인정해준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해외 시장 진출을 엄청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했잖아요. 그게 다 이런 글로벌 교차 인정이라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고속도로가 뻥 뚫린 셈이네요. 근데 제가 이번 문건 초안이랑 최종본을 쭉 대조해보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지점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또 규정의 결이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상업용으로 승객을 태운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엄격한 향상된 성능 기준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조사에게 임무 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줬죠. 거기다가 기존 항공기 인증에서는 막 바이블처럼 여겨지던 최소 속도 규정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실속 속도를 의미하는 VSO 같은 수치 기준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 그 부분이죠. 아주 예리하게 보셨네요. 아니 근데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기서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승객 태우는데 엄격한 기준을 슬쩍 풀어주고 맞춰야 할 최소 속도 숫자도 없애버렸다고? 이거 FAA가 기업들 편히 봐주느라고 은근슬쩍 안전 기준을 낮춘 거 아니야? 이렇게요. 겉으로만 보면 충분히 규제 완화, 기업 봐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밑바탕에 깔린 성능 기반 규제라는 철학을 이해하셔야 해요. 성능 기반 규제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안전 기준을 낮춘 게 절대 아니고요. 규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진화한 겁니다. 특정 속도 수치를 딱 정해서 강제하는 건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전통적인 여객기에서 나통하는 아주 낡은 방식이거든요. 파워 드리프트는 헬기처럼 떴다가 비행기처럼 나니까 공기역학이 계속 변하잖아요. 맞아요. 호버링에서 순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기체의 특성이 시시각각 변하는데 거기다 대고 과거의 고정된 속도 숫자를 들이대면 오히려 혁신적인 설계를 망치고 기체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숫자에 얽매이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군요. 그럼 속도 기준도 없이 이 기체가 안전하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FAA는 접근법을 바꾼 겁니다.
착륙할 때 무조건 시속 몇 킬로를 유지해라 이렇게 강제하는 대신에 철저히 결과론적인 성능을 요구하는 거죠. 결과론적인 성능이라?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예를 들어서 공중에서 추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다고 쳐보죠. 그럼 당국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설계한 그 독특한 비행 프로필 하에서 최악의 상황일 때 어떻게 다시 안전한 고도로 상승하거나 무사히 비상 착륙할 건지 그 결과를 역학적으로 증명해내라 하고요. 와, 그니까 속도계 바늘을 무조건 이 숫자에 맞춰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만든 그 꺾이는 프로펠러로 최악의 상황에서 승객을 어떻게 살려낼 건지 직접 보여줘라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제조사한테 설계의 유연성을 주면서도 결국 달성해야 할 본질적인 안전 목표는 훨씬 더 정교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만드는 아주 똑똑한 규제 방식인 거죠. 확실히 듣고 보니까 기업 봐주기가 아니라 증명해야 할 본질이 더 까다로워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그냥 서류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에서 증명하기 위해 요구하는 가혹한 관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최소 300시간 이상의 기능 및 신뢰성 테스트입니다. 300시간이요? 파워드리프트는 그동안 쌓인 운용 데이터가 아예 없으니까 진짜 하늘에서 300시간 동안 구르면서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걸 몸으로 때우면서 증명하라는 거군요. 네, 아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당국의 의지죠. 제가 보니까 막 조류 충돌 테스트 규정도 엄청 디테일하게 있더라고요. 네, 버드 스트라이크 테스트죠. 파워드리프트는 기존 여객기보다 훨씬 낮은 도심 저고도를 날아다니잖아요. 그쵸. 건물 사이를 날아다니니까 새들이랑 부딪힐 일이 엄청 많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규정에 따르면 무게 1kg 되는 새와 공중에서 정면으로 쾅 충돌한 후에도 기체가 구조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어야 합니다. 1kg짜리 새가 고속으로 날아와서 부딪히면 충격이 엄청날 텐데 캐노피나 그 고속으로 도는 로터 블레이드가 다 버텨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 정도의 물리적 충격을 흡수하거나 튕겨낼 수 있는 구조적 강도를 증명해야 하는 아주 강력한 잣대입니다. 구조적 강도 하니까 저기 제가 자료 읽으면서 진짜 소름 돋았던 대목이 하나 있어요. 조비 기체의 가장 상징적인 특징이 바로 틸팅 프로펠러잖아요. 네, 가변 피치 프로펠러 시스템이죠. 헬기처럼 수직으로 뜨려고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돌던 거대한 프로펠러 덩어리들이 어느 순간 비행기처럼 날아가려고 앞으로 90도 꺾이는 그 전환 과정, 트랜지션이요. 이건 진짜 공기역학적으로 제일 불안정하고 뼈대가 으스러지는 폭력적인 순간 아닌가요? 규정에선 이걸 어떻게 검증하래요? 공기역학의 관점에서 그 전환 구간은 그야말로 마의 구간입니다. FA도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가변 피치 프로펠러는 무려 110시간의 극한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110시간이요? 그럼 그냥 모터만 110시간 돌리면 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돌리는 수준이 아니고요. 수직 비행에서 수평 비행으로 틸팅하는 그 끔찍한 전환 과정 자체가 이 110시간 테스트 안에 반드시 포함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검증되어야 해요. 와, 그러니까 허공에서 로터가 서서히 꺾이면서 공기를 사선으로 베고 지나갈 때 생기는 그 엄청난 난기류랑 하중을 다 견뎌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대칭적인 공기역학적 하중,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뼈를 깎는 진동, 그 모든 비틀림 에너지를 엔진 마운트가 한계까지 버텨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소재가 튼튼하냐가 아니라 기체 전체가 그 진동을 흡수하고 쪼개지지 않을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진짜 극한이네요. 게다가 얘네는 제트 연료가 아니라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뢰를 막거나 고강도 방사 필드, 전자기 간섭 같은 눈에 안 보이는 전자적 위협에 노출됐을 때도 전기 추진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 안 된다는 아주 엄격한 규정도 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스펙업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체라는 시스템 전체의 생존성을 테스트받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제조사들의 전략이 딱 갈려요. 어떤 회사는 기존 전통 규정인 팔트 33나 35에 맞춰서 엔진이랑 프로펠러를 개별적으로 인증받는 걸 선호하기도 하고요. 아, 베타 테크놀로지스 같은 곳이 전기 모터만 독립적으로 먼저 인증받는 그런 방식 말이죠? 네, 맞아요. 모터 신뢰성부터 확실히 증명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다른 기업들은 이 새로운 규정 안에서 항공기 전체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갈 때의 신뢰성을 통합적으로 입증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수만 개의 부품이 극한 상황에서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내는 치열한 두뇌 싸움 중인 거죠. 확실히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가 하나 남아 있어요. 아, 조종석에 앉아있는 인간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기계가 110시간 진동을 버티면 뭐합니까? 결국 그 기체를 띄우고 통제하는 건 사람의 뇌거든요. 이제 하드웨어 규정에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규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AA가 작년 11월에 SFAR, 즉 특별 연방 항공 규정으로 조종사 자격증명 프레임워크를 확정 지은 것도 결국 인간의 한계 때문이겠죠?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조종사들은 이제 이걸 몰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형식 한정이라는 자격을 받아야 해요. 여기서 가장 큰 딜레마가 뭔지 아시나요? 상업성을 위해서 조종석을 하나로 줄인 단일 조종사 운항, 즉 SPO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 제가 한국 학술 연구 자료 읽으면서 그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조종사 한 명이 혼자서 막 헬기처럼 미세하게 이착륙 통제하면서 동시에 비행기처럼 날려고 날개 각도를 꺾어야 하잖아요. 네,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조종을 동시에 해야 하죠. 인간의 뇌와 반사신경만으로는 그 미세한 균형과 전환의 찰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인지적 과부하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조종사가 패닉에 빠지지 않을까요? 인간의 뇌가 훈련만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새 규정에 품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SBO, 간소화된 항공기 운항이라는 기술이에요. 간소화된 운항이요. 조종석에 막 복잡한 레버가 없는 건가요? 기존 헬리콥터처럼 조종사가 물리적인 케이블 땡겨서 로터 각도를 직접 꺾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자식 제어 시스템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를 쓰거든요. 조종사는 조종관을 당기면서 컴퓨터한테 자신의 의도만 전달하는 거예요. 의도요. 물리적인 톱니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나 지금 오른쪽으로 10도 꺾어서 초당 10피트로 올라가고 싶어 하고 명령을 내리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조종사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의도를 주면 비행 제어 컴퓨터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호버링 중인지, 프로펠러가 45도로 꺾여 있는 중인지 스스로 파악해서 수많은 전기 모터의 출력을 초당 수백 번씩 미세하게 자동 조절해 주는 거죠. 와, 엄청 똑똑하네요. 그럼 조종사는 뭘 하나요? 조종사는 기계적인 사투에서 벗어나서 전체 비행 경로를 관리하고 비상 상황을 판단하는 시스템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단일 조종사 자원 관리, SRM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자격증명에서 요구하는 조종사 훈련 초점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손발을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가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에 문제 생겼을 때 인간이 어떻게 개입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거요? 그렇죠.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규정은 조종사가 모의비행 장치 안에서 극한의 비상 상황을 본능적으로 해결할 때까지 훈련하도록 강제해요. 아, FFS 시뮬레이터 훈련이요? 어떤 비상 상황을 훈련하나요? 예를 들면 비행 중에 갑자기 모터 하나가 멈추거나 기체가 헬기처럼 내려오다가 자기가 뿜어낸 하강기류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치명적인 와류고리 상태, 즉 VRS에 빠지는 상황이요. 와, 자기가 만든 바람에 자기가 갇혀서 추락하는 그 무서운 소용돌이 현상이요. 네, 그럴 때 조종사가 경고를 즉각 인지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끄고 수동으로 개입해서 탈출하는 능력을 반드시 검증받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동화 시스템은 조종사의 자잘한 실수를 방어해주고 조종사는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방어해주는 완벽한 상호 보완의 안전망을 겹겹이 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규제가 기술과 인간의 조화를 이끌어낸 아주 좋은 예시죠.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파헤친 이 방대한 FAA 인증 규정들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행기 신모델 출시 뉴스가 아닙니다. 그럼요. 거의 80년 만의 일이니까요. 1940년대 헬리콥터 발명 이후로 굳게 닫혀있던 민간 항공 규제의 문이 드디어 부서지고 완전히 새로운 제3의 항공기 카테고리가 법적으로 태어나는 항공 역사에 남을 지각 변동을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